피곤하신 것 같아서 저는 시사교육 네트워크의 이효정입니다. 저는 늦게 합류했는데 그래서 발제자님의 발제문에 근거해서 시사교육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님이 푸드 플랜이 최종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푸드 스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좀 맞춰서 보실까요? 네. 네,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3대 요소인 환경, 경제, 사회성을 초점에 두고 유형을 이제 3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로컬 푸드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생산, 지역 소비,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한 초점 뒀다하고 먹거리 보장형 푸드 플랜은 건강 안전,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이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먹거리의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 모두를 이제 발현하는 체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유형을 3개로 나눌 때 로컬 푸드형과 이제 먹거리 보장형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동일선상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언급하신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융합이 되고 구축이 된 다음에 실현 가능한 유형이 아닐까, 새로운 유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념 중에 하나가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는 게 굉장히 제 신념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형 푸드 플랜이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적인 단축이라든지 에너지의 효율성은 다른 구군 사례라든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부산의 형에서는 이제 먹거리 보장형 푸드 플랜이 먼저 구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담이 걸려가지고 통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갑자기 인상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발제자님이 중점을 두고 하단부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8가지 관련된 민간의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항무지의 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으로 푸드 플랜을 비유하셨잖아요. 이건 발제자 어디서 가져오신 겁니까? 정말 적절하다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부산의 푸드 플랜이 이제 이렇게 용역하는 과정을 보면서 험난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 참여하시는 입장들 쭉 말씀하셨는데, 방금 옆에 계시는 김광환 이사장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를 위한 푸드 플랜 얘기했을 때 작업자들 설계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우리 부산인 시민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걸 이제 가장 염두에 두면 그분들 설계할 때나 노동력을 제공할 때 푸드 플랜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거기 건설 건축물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먹거리 감성 개발과 식혜력 증진을 말씀하셨는데, 식혜력이 원래 이것만인가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찾아봤어요. 한자를 이제 표현해 주셨던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가 식생활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김종덕 선생님의 음식 명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으시죠? 예, 거기에 인용된 문구를 보면 음식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포이에로 바흐가 이제 말한 이제 문구인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알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저 포이에르 바하게 발도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은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우리 책임성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환경을 보존할 수도 있고 침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등에 이제 긍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식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그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 생명 유지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소비가 이제 투표라는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소비가 투표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에 대한 선택도 이제 투표 행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배양해야 되는데 그 능력 배양의 중심에 최전방에 있는 것이 이제 식생활 교육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단순하게 어린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국민이 하나하나 개인이 다 그 식생활 교육의 이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먹거리 그 뒤쪽에서 이제 그 발제자님이 먹거리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100% 공감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먹거리 관련해서 취약계층 얘기할 때 이제 물질적인 경제적인 취약계층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독거노인이라는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취약계층보다 4, 50대 이제 요즘 독신남 오히려 더 먹거리 관련해서 더 취약계층이 아닐까. 그리고 대학생, 뭐 요즘 뭐 기숙사생활 하는 친구도 많지만 1인 가구를 구성을 해서 자취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왜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혼자 사는 다 혼자 산다? 그 프로 많이 하면은 거의 한 7, 80% 이상은 그 식사를 만들지 않고 배달을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한 달에 몇 억씩 번다 한들 걔들이 먹거리 관련해서는 가장 취약계층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전체 관련해서 먹거리 관련해서는 뭐 정말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그 발제자님이 여러 가지 뭐 물류센터라든지 뭐 식생활 관련된 교육센터, 뭐 커뮤니티 키친을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계시는 그 이사장님이 정말 뭐 지원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가장 기초적인 직원이 있어야지 거기에 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한다든지 식생활 관련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 뭐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음식에 대한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건데 기본적인 이제 주거 환경이 없으니까 그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저는 이제 식생활 교육센터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 외에 관련해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은 이미 우리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는 구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으면 현재 8개 구군에 이제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 안에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 관련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뭐 제안을 한다든지 뭐 민간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저희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구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단체에 있는 뭐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또 양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지자체 등의 관련 주체와 함께 거버넌스 구성을 하고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푸드플랜 관련 다양한 이제 교육 콘텐츠라든지 커리큘럼 개발과 보급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뭘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 부산 한살림 사목장 엄주영이고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 한살림의 저 구성원이고 또 실무 책임자로서 저희 한살림의 입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그 한살림 선언 89년도에 1989년도에 한살림 선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뭐 단순히 먹거리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존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라는 것이 산업 문명이라는 것이 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물질 중심의 어떤 세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속에서 자연은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파괴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소비 중심의 뭐 이런 경제 체제, 자본주의적인 글로벌화된 이런 경제 체제가 유지된다면, 계속된다면은 이 지구가 우리의 삶이 생존이 이제 가능하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인간의 삶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근대 산업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좀 시작한 단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신 속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고 뭐 저희들 매출에 도움이 된다 해서 뭐 많이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생존에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취하게 되면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살림이라는 명칭도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희 단체가 만들어질 때 어쨌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97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동촌에 기계화라든지 화학화라 하죠. 화학농이라고 하죠. 농약이나 화학비료, 그리고 어떤 고투입의 방식의 농사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노동자로서 유입이 되죠. 예전에 그 영국에서 엔클로즈 운동과 같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불과 몇 세대 전에 우리 조상이라고 하긴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했던 일들인데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국가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어떻게 농업 재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다 망가져 갔던 거죠. 그러면서 농약을 치고 하는 농민도 그 농약에 중독되어서 사망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물을 먹는 도시의 소비자들 또한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가 농업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 뭐 좀 선구자적으로 계셨던 그 화학농의 폐해를 체감하고 방향을 전환하신 분들과 함께 이러한 어떤 친환경 농산물 도농직거래라는 운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살림은 전국적으로 한 70만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대림 아이쿱이라고 하는 조직은 한 35만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둘의 생협, 여성민우회가 지금 행복중심 생협을 바뀌었는데 이 생협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뭐 크게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한 140만 정도 우리나라에서 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어쨌든 규모도 많이 커졌죠. 예전에 비하면은 그만큼 저변도 넓어지고, 그리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또 저희가 이제 힘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책 공약으로 이제 삼았고, 그래서 어쨌든 관주도 하에, 아니면은 뭐 정부가 먼저 시작한 푸드 플랜이라는 이 사업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푸드 플랜의 기준에 우리가 우리 조합원과 함께 구축해 놓은 어떤 생산지와의 관계, 물류, 유통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사업적인 측면으로서 이 푸드 플랜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해왔던 하나의 단체로서 어쨌든 이 공공 영역에서 이러한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우리가 가진 경험과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좀 접목시켜서 이 계획이 좀 제대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정도 선에서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지금 원래는 저희가 부산 지역에 그 반지모 운동본부하고 학교급식운동본부 이 두 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 두 개 단체가 이제 부산 먹거리 연대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결정된 사항인데 아직까지成立은 못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연대가 이제 각 조직들이 자기 조직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속에서 많은 여력을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는 하고는 있는데 좀 뭐랄까요,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운동을 해왔던 조직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 설계까지는 모르겠고는 아니죠. 설계는 그렇다 치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이제 구체적인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갈 것이다 이라는 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뭐 저희들은 이 설계 과정에서부터도 시민사회단체가 최대한 같이 접근해 가서 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지향들을 많이 담아내는 것, 최대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단추를 잘 끼우는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왔던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푸드 플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먹거리 종합 대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생산이나 가공, 그리고 뭐랄까요, 유통, 그리고 어떤 접근, 그리고 소비, 그리고 배기, 이러한 일련의 사이클링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종합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그 각각의 영역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와봤고요. 뭐 저희 단체의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저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생산 영역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도시의 많이 너무 시간은 더 되겠죠? 네. 네. 이 푸드 플랜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일견 보면 농민한테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 도시의 소비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농촌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농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더욱더 많이 해야 되죠. 사실은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부산은 도시다 보니까 부산 내에서는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도농복합형 지역 같은 경우에야 그 지역 내에서 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우리나라는 도시 아니면 농촌이죠, 대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 또한 부산 자체의 생산만으로는 부산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의 농촌 지역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생산자들과 이제 부산의 어떤 그 푸드 플랜츠과 그 경남도가 됐던 경상북도가 됐던 그 가능하면 인접한 그 농촌 지역과의 어쨌든 연계를 통해서 이제 농산물이나 먹거리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소비하는 이런 체계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이 1차 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농수축산물이 되겠죠. 안전성이 확인되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농, 가족농을 우선해서 좀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는 대농 중심보다는, 대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고투입이죠.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 가족농의 노동력에 기반한 그 농업 생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저에 많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기업만으로 경제가 굴러갈 수 없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같이 공존해야 하듯이 농촌도 물론 대농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자본 집약적인 그런 대농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농 규모는 거의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지원도 다 그런 거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그러한 소농 가족농을 어쨌든 우선해서 좀 지원하고 관계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가공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어쨌든 그 가공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건강한 먹을거리여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그 급식소에 위생 점검을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가보면은 원재료 자체가 수입산도 많아요. 아주 저급한 원재료를 씁니다. 근데 그 조리장에 가면은 락스 계통 있죠. 그걸로 막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원재료 자체가 정말 이렇게 애들한테 줘서는 안 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어떤 주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위생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그래서 좀 근원적인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공공급식에 있어 가지고도 정말 안전한 원재료를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공된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식중독균 이런 거 뭐 없으면 안전한 먹을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공품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복잡 가공이나 고에너지를 투입하는 그런 복잡 가공품이 아닌 가능하면 단순 가공품 위주로 이제 먹거리를 조달해 나가는, 그래서 1차 산물을 가볍게 가공한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에 있어 가지고는 뭐 당연히 뭐 품질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 농약도 저희가 어차피 뭐 처음부터 다 친환경 농산물만 가지고 다 공급을 할 수는 없을 거니까 거기에 불과하다면은 어쨌든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 푸드 개념으로서 취급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기준을 잘 마련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한 그 농민들이 결국에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지향을 명확히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유통이 있어가지고야 뭐 여러 가지 뭐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 가급적이면 유통이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고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들고 뭐 좀 이건 좀 아이디어도 아니고 뭐라 할까요? 그냥 물론 그 이제 그리고 또 접근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이제 도시에 이렇게 부산 시민들이 이러한 푸드 플래닝 계획하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그 먹거리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것들에 있어 가지고는 뭐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학교나 어린이집, 뭐 유치원, 병원, 관공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할 건데
그리고 로컬 푸드 매장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이나 아니면 동 차원에서도 이러한 어떤 마을 식생 먹을거리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가는 그런 어떤 관계가 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 아니면 동민들이 자체 내에서 이 먹을거리 체계를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향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줄일게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는 아까 언급은 되었습니다만은 포장재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이나 이런 포장재는 과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춤한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낭비되는 자원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 대한 고민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정도면은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어떤 제3세계나 이런 인구들 다 이제 먹을 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버려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식생활 교육,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 이호정 선생님이 일하고 계신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더 붙이자면은 이렇게 부산 시민과 또 한편으로는 뭐 경남에 됐던 그런 생산지와의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얼굴이 있는 관계, 돈으로 주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얼굴이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또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먹거리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미각 교육이라든지 뭐 있겠죠. 안전성 교육도 있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내가 먹을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식교육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좀 잘 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드 플랜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어떤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간이 적극적으로 좀 결합을 해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각각의 영역이 있어가지고 시민사회단체나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자신들의 역량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극 나눔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관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가진 민간 역량을 자원을 최대한 공익적인 목적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뭐 한마디씩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좀 다 길게 하셔가지고 이 토론이 막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 제가 좀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좀 끊어야 되는데 끊을 타임을 못 잡은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각자 분야에서의 또 입장이나 갖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라 그런 면에서 좀 좋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거버넌스나 어떤 그런 TV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게 하는 거였고요. 예. 그리고 저희 사회적 경제 포럼 대표님 좀 늦게 오셨는데 좀 나오셔가지고 보신 소감도 잠시 이야기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예. 네. 그리고 인사하시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좀 질문이나 있으신 거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7번째 포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선착순 30명을 했는데 오늘도 30명은 목표 달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기만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도 다양한 주거의 문제부터 먹거리,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2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신 분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예. 저는 간단한 개인 소개는 생략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플랜인데 주제가 푸드 플랜인데 푸드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례로 어느 유튜브에서 4가지 음식을 먹지 말합니다. 과일, 밥, 밀가루, 설탕. 왜 그러냐면 30년 전에 사과 1개가 지금 한 100개를 먹어야지 진짜 거짓말을 못했어.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균역에서 파는 과일들이 지금 오늘 주체가 푸드 플랜인데 만드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먹는 사람이든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지 못할 거고 혼자서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과일도 이렇습니다. 10년 전에보다 영양소가 3배가 좋아졌습니다 하고 하는 광고는 없습니다. 5년 전보다 이 영양소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는 광고는 없습니다. 더 당도가 좋아졌습니다. 더 함축했습니다. 이런 광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계획을 잡더라도 먹거리 원초적인 것부터 개선이 되고 그 먹거리의 조합들이 진짜 아토피나 사후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같이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집안에서 나무 하나 키워도 그렇고 먹지 않아도 그렇고 보기만 해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걸 원초적인 것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쯤 안 해보셨는지 해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제가 우리가 먹거리에 관해서 이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대로 생산자는 생산합니다. 근데 소비자가 좋은 먹거리에 대한 눈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역시 생산자는 그게 따라가겠죠, 그죠? 근데 대개 이 우리나라의 현재 이 먹거리의 소비는 그 보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도 그게 쉽게 공조를 해버리는 바가 있죠. 물론 뭐 우리 영양소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과 생산에 대한 관심들이 금방 선생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이 생산품을 잘 못 팝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 다른 데서 시장에 나가는 것보다 그 보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이 옥수수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옥수수는 끝까지 알이 충실하게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화학 비료를 잘 안 씁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일기가 옥수수를 심을 당시에 나타날 때 옥수수의 우리 뒤늦게 찾아오는 그 한파로 인해 가지고 1차 옥수수가 전부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뒤에 옥수수를 1차 옥수수에서 겨우 살아남은 것은 역시 안 좋습니다. 2차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소비자가 그 생산자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산자는 거기에서 더 이제 잘 심겠죠. 뭐 그래 이 삶을 때도 제가 옥수수를 따고 아침에 까고
삶아서 왔습니다만은 깔때를 해서 역시 이거는 이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죠. 그 점은 서로 이제 생산자나 소비자가 같이 교감을 하고 가치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양에 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어떤 같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정말로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갖다 같이 알아줘야 되죠. 일례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아주 깊은 이 채소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이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짙은 녹색들은 질소가다의 성분이고 그것이 화학비료 때문이에요. 과거에 들어보면은 우리 배추가 그렇게 새파랗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배추는 잘못 길러서 안 사주니까요. 그죠? 생산자는 거기에 대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 여러 학자들이 그랬다는 것을 좀 자주 일러주시고 또 여기에 관해서 소비자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산자도 꾸준하게 생산해주면은 그때 비로소 금방 선생님이 걱정하신 문제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생산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부들은 두 개의 밭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가족끼리 먹을 것을 생산하는 밭입니다. 그 밭에는 절대로 야간 칩니다. 그죠? 두 번째는 판매용 밭이에요. 그 밭은 약 안 치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칩니다. 그죠? 비 오고 나면 고추에 철저로 약을 뿌려요. 근데 그게 탐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이 400포기의 고추를 심었습니다만은 지금 한 300포기 남았어요. 100포기를 뽑아내고. 그죠? 근데 나도 우리 가족이 먹을 거라고 우선은 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려면 판매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자꾸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답답하고 그걸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떨어질 때 저쪽에 떨어질 때라는 못 상태에서 같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답변이 부족하지만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도 답변하신 거 있으면 아니면 그러면 밥하고 과일하고 뭐 밀을 말하면은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과일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단 것만 규칙으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 병들 그다음에 살이라는 것도 살을 주식으로 먹은 지가 몇만 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대해서 살을 먹으면서 생기는 병들, 성인병들이 이제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하고 자연식 이렇게 채소나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떻게 유기농이라는 거는 옆집에는 유기농이 아닌데 땅을 뭐 법적으로 1m 깊이에 파서 얼마큼 그런 법적이 있는데도 그걸 지킬 만큼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안 넓어요, 그지? 그렇게 어떤 많으면서 또 어떤 도시농업과 스마트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고 지금 계속 가는데도 어떤 구조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결론은 자 먹거리에서 종자부터도 마찬가지로 배추도 중국 배추잖아요. 중국 배추고 쉽게 말하면 그걸 국산화 배추로 바꾸는 업체도 있고 종자부터 개발하는데 누구 말대로 씨앗이 좋아야지 똑똑한 놈이 놈입니까? 안 가면 잘 키워서 똑똑한 놈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차이가 있듯이 그냥 이제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과일이나 밥이나 밀이나 어떤 이제 1차 산물이잖아요. 1차 산물 중심의 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뭐 가공품 위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밥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이라든지 뭐 유기농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약과 화학지료 아니면 유기자재를 하더라도 너무 맞투입된 그런 친환경이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비자들대로 끼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푸드 플래닛에서도 그런 지향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안전한 먹거리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제라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그리고 뭐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단순하게 뭐 중국산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진짜 우리 농업의 보편화된 모습이냐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원래 한 2시간 정도를 하는데 아까 토론자들이 말씀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좀 기회를 한 2분 정도만 해도 될까 싶거든요. 네. 네, 원기호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제 뒤에 또 다른 분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누군가가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하는데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푸드플랜 여기에 보면 뭐 개념 뭐 이런 얘기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플랜이라는 데 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푸드에 대해서는 우리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세세하게 음식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어떤 비효율성 그리고 어떤 부조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일단 개선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좀 적절하게 플랜을 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좀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또 뭐 친환경이든 안 친환경이든 간에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삿대기로 갖다 버릴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모질해서 뭐 모금회가 이렇게 먹힌 거 구조하듯이 모르고 싶다 하고 뭐 이렇게 반찬 나누고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또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중적으로 굉장히 낭비적이거든요. 그 생돈을 내서 재료를 새로 사서 반찬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한쪽에서는 멀쩡한 음식이 남아서 버려진단 말이죠. 이런 어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구조 문제부터 시급하게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서 줄여나가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면 좀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플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급하게 엄청나게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이런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안부터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영양이나 모든 면에서 좀 더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푸드 플랜을 준비를 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을 하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참, 내가 질문하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그 얘기 예. 질문이라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나.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참 초점을 가장 이제 좀 푸드가 가장 빈곤한 이제 복지 대상 이런 데 있는 분들의 처지 입장에 시선을 거기다가 두고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문제. 근데 그 부분은 한번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연결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겸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죠.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부터 대답해 주세요. 네, 모든 길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예. 근데 선생님 소개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정작. 아, 예,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거와 이제 연동해서 그 앞에 유형을 우리가 푸드 플랜 유형을 나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저희가 농식품부에 연구에 운영을 하면서 나눈 유형입니다. 근데 그 유형이 뭐 고정되거나 정말 개인적으로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해가지고 완전 다른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농촌이든 도시든 푸드 플랜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른 거죠. 생산 자원이 많은 농촌 지역이 있는 것이고 소비 자원이 많은 도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향점은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지향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이거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지역 자원과 지역 현실에 맞게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도시에서의 어떤 일종의 저는 미스매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제 생산 부분과 소비 부분이 그 부산 시민을 다 못 먹여 살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 3% 5%도 되는 것도 실제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시민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지역 내에서의 미스매칭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낭비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고요. 접근 전략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당연히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접근 시각이 우리가 복지와 관련돼서도 시각 자체가 굉장히 뭔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혜의 대상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복지라는 표현을 조금 쓰는 것보다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경제적 이유나 돈이 없어서 또는 다른 사회적 어떤 문제 때문에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질과 양을 보장해 주는 것들. 그거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본권인 동시에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다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우리 이준 선생님께서 그 시설 관련된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이게 책무라고 생각하면 국가의 책무면 그건 우리가 그 도로 기반 깔고 뭐 통신 국방 하듯이 그거는 일종의 기초생활 인프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는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히 그 부분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되는 거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마지막 질문이어도 됩니까?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마치기 전에 저기 뒤쪽에 보시면 발제하신 장윤성 선생님이 직접 키우신 감자하고 수수가 있거든요. 혹시 남은 게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양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대로 된 먹거리 오늘 그게 되게 주제에 맞는 그렇게 또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조금 짧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집 짓는 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목초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도시재생 쪽인데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뭐 그린 뉴딜이 있고 또 여기 푸드 브랜드 있는데
이게 가장 정유승 선생님의 글을 보고 하면 제가 보면 느꼈던 게 국가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그리고 또 이해관계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한 이해관계인가?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것인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이해관계인가, 시민을 위한 이해관계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향식인가 하향식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만들어내서 올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 선생으로 오시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시재생에 일하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조적으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에는 50년 계획으로 50년 도시재생인데 우리는 5년 도시재생이다. 5년도 길다. 보통 3년 내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을 그 지역에 하는 한계가 정책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길게 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가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너무 이렇게